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공군은 젠16 전투기와 윈82W 전자전기 한 대 등 총 7대의 기체를 운용하여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이달만 해도 180대가량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밥먹듯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하나의 중국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26일에는 윈8C3 수송기와 미17 수송용 헬리콥터, 우즈10 공격용 헬기 등을 처음으로 투입시켰었는데 이것은 모두 중공군의 상륙 및 공중 강습 작전 때 동원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닌 침공을 준비하는 실전 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지난 26일 11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령 둥사군도를 선제적 군사 점령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미국은 전면전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사태를 진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중국에게 점령당한 후 탈환 작전을 펼치는 것보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미군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라며 미국의 대만 주둔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27일 실제로 대만 정부에 의해 시인되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직접 현재 대만 영토에는 대만군의 훈련을 위해 소수의 미군이 와 있는 상태라고 밝힌 것인데요. 여태까지 세계 언론들은 미군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냈지만 미국은 침묵했고 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당시 중국이 요구했던 핵심 합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개시하며 미군 주 대만 사령부를 해체했고 3만 명에 달하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을 알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에게 있어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혹시나 이것을 어긴다면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아무리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도 미국은 침묵하고 대만은 완강히 부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선을 넘다 못해 아예 안방이 눌러앉는 과감한 행동을 보이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지역은 1949년 이후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국인 대만에서 들려오는 몇몇 소식은 지켜주려는 주변국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사의 보도 일면에 대문짝만하기 싫은 기사입니다.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대만 정부가 자체적인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공군의 상륙 작전을 막아냈다고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대만군의 기강이 매우 해이하다고 보는 이유를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은 3년 전부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해 운용 중인데 정규군은 10년 전 27만 명에 비해서 현재는 18만 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즉시 가용한 병력이 100만에 다다르는 중국과 체급 차이가 심하죠. 심지어 징병제를 통해 모집되는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과거에는 한국과 비슷한 2년이었으나 지금은 겨우 4개월에 불과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훈련밖에 받지 못하는 기간인데 그마저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했던 한 대만 청년은 4개월 동안 우리는 잡초를 뽑거나 타이어를 옮기고 낙엽을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무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정식 군인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밝혔으나 저를 담당하던 병무 관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라며 심각한 대만군의 기강해이를 증언하였습니다. 4개월의 훈련을 마친 대만의 남성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1,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 역시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할 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라고 하였죠.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군내 관리 부실로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 라며 현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지만 대만의 군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병과가 무엇이 있나 라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당연하다 한탄합니다. 중국의 군비는 대만보다 13배나 많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대만이 어떻게 중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만 군인들을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 부르며 자조한다고도 하는데요.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나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설마 중국이 진짜 쳐들어오기라도 하겠냐는 생각과 전쟁이 난다 해도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대만의 일간지인 ETtoDay가 최근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무려 49.1%의 응답자가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집에 있는 전투복을 꺼내 들고 참전 의지를 불태우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적응이 안 될 따름이죠. 가장 문제는 대만 정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인 것도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는데 지난 27일 대만의 국방부는 중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친 듯한 입장 표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불안정하며 중국의 군사활동은 도발적이긴 하나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 대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와 공존을 희망한다. 한 나라를 수호하는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아예 대놓고 미국에게 모든 안보를 의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에게 중요하고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무책임한 그들의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다른 활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미국에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력한 선택지는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죠.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글에서는 미국이 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막아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확산 전문가인 토비 돌턴 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26일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기 확보는 생산적이지 않고 위험하며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반드시 증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이 대응하지 않는다 보장이 없다 라며 앞선 한국 핵무장 찬성파에 비해서 다소 비논리적이고 추측성 희망회로만 제시할 뿐이었죠. 왜 미국의 전문가가 냉철한 판단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럴듯한 명분만 내세워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앞장서서 결국엔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과거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와 달리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어 정작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현지 언론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민주 진영을 음지에서 지키는 세력 미 중앙정보국 CIA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합니다. CIA의 해외 첩보망이 세계 곳곳에서 붕괴되고 현지 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돼 검거 처형되는 등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이 현재 적대 중인 국가 대부분에서 미국의 첩보 활동이 발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체를 들킨 일부 정보원들은 해당 국가에게 설득당하여 미 정보 당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역정보를 흘리는 이중 첩자의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CIA 통신망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메워지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빅데이터를 쌓아 생체 및 안면인식, 인공지능, 해킹 등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죠. CIA 정보원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CIA의 통신망 자체가 뚫려 자신의 신원이 탄로나고 가족관계까지 적성국에게 모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니 정보원들은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CIA 정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개인정보 따위 개무시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을 상대로 미국이 첨단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코로나19 사태로도 드러났듯 미국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죽기보다 꺼려하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주변국들과의 끈끈한 동맹관계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돌아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해군 기술자 부부가 한쪽 땅 3.5조의 가치를 지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이 부부가 원래 연간 수입이 $20만, 하나로 약 2억이 넘었을 정도로
풍족한 중산층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척당 건조 예산이 3.5조에 이르는 핵잠 기술을 겨우 10만 달러, 한화로 1억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가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한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핵잠 기술을 넘기려고 했던 상대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 등 미국의 적성 국가가 아닌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것도 상황을 석연찮게 만듭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비영어권의 미우방국이라고 하는데, 비영어권의 미우방국 중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줄 순 없으니 음지를 통해 한국에 핵잠 기술을 이전해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럴 거면 왜 적발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기관은 현재 치열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두 세력의 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더 강력하게 무장시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려는 세력의 대립인 것이죠. 둘째는 이게 오직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처리 기술 보유를 지지하지 않기에 뒤에서 몰래 관련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추후 빠져나올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보기관이 유출 사실을 알아내 적발했고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한국이 모든 기술을 가진 후였다라는 시나리오인 거죠.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어찌됐든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들은 이 사건에서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사실상 한국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이 어찌됐건 한국에게는 여러모로 이득인데요. 황당한 것은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성국으로부터도 대놓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목표 고도에 성공적으로 올랐던 한국 최초의 100% 국산기술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주기술을 좀 안다는 국가들 모두 이건 사실 미사일 실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 러시아가 한국의 연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줬다는 정황이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2008년 한국은 나로호의 발사를 위해서 일단 지상검증용 발사체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는데 이때 러시아는 분명 이것이 모형 엔진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로호 3차 발사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난 후 혹시나 싶어 이 모형 발사체를 분해해보니 첨단 다단 연소 사이클의 앙가라 엔진이 완벽한 모습으로 달려있었던 거죠. 당시는 이미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가 4년차인 상태였지만 75톤 엔진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러시아 엔진이 떡하니 있었으니 한국 항우연은 천우 1회를 손에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누리호 프로젝트 기간을 대폭 줄여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에 대해 별말 하진 않았지만 항우연에서 추측하길 러시아가 굳이 한국에게 실물 엔진을 넘겨주고 이것의 겉면에 모형이라는 도장만 찍은 것은 모형 엔진을 만드는 것이 더 번거롭고 비용만 많이 들 뿐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실제로 나로호 3차 발사가 끝난 후 러시아는 이상하게 이 모형 엔진 GTV를 굳이 자국에 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국이 이를 막아서며 계약에는 GTV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였기에 러시아는 입맛을 다시며 자국으로 돌아갔다 하죠. 후일담이지만 계약서를 잘못 써 한국에 GTV를 넘겨준 꼴이 된 담당 회사 흐르니체프사의 사장은 해임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도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우주 기술력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하던 당시에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최초의 우주비행경 라이카, 최초로 촬영한 달의 뒷면 사진, 최초의 우주비행 남성 유리 가가린, 최초의 우주비행 여성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최초의 우주보행 알렉세이 레오노브, 최초의 달 착륙선, 최초의 타행성 착륙선, 최초의 우주정거장, 최초의 화성 착륙선 등 소련은 무수히 많은 우주 업적을 세웠던 것에 반해 미국이 제대로 해냈던 것은 최초의 달 착륙 인간 닐 암스트롱, 우주 왕복선의 개발, 이렇게 두 가지뿐입니다. 단지 소련은 이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 붕괴했던 것뿐이었죠. 소련을 이은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우주기술력이 매우 뛰어나 한국의 GTV를 통해 우연히 얻게 된 앙가라 로켓은 미국도 최근 수입을 추진하고자 했던 추력 210톤의 최신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입니다. 결론은 한국이 공산권과 서구 자유진영의 사이에 끼어 여러모로 힘든 고생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취하고 있는 이득도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대만처럼 안일하게 타국에 완전히 의지하지는 말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자주 국방 의지를 불태우고 경제 대국으로의 발돋움을 멈추지 않아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자주 국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